저는 65이 되어서야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여있던 그 봉투를 표지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누런 종이가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된 습기에 눌려 살짝 구겨져 있었지요. 그냥 쓰레기라고 해도 믿었을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든 것들을 꺼내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이재영, 골든스카이 그룹 회장.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던 그 사람이 낡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1세의 가정부 오복순 씨가 저택에서 짐을 싸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이 39살 때였으니 꼭 30년이 된 날이었지요. 오복순 씨는 그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보자기에 싼 옷 몇 벌과 고무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저택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는 그대로 골목길로 사라졌지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방식으로는 너무도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가벼움이 이렇게도 무겁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 박지안이 그분을 내보내야 한다고 처음 말한 건 결혼 후 2달도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대의 가정부가 어디 있어요? 낡은 풍습이잖아요. 게다가 연세도 있으신 분이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엔 결론이 이미 나 있었지요. 아들 최민찬은 옆에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말이 맞아요. 이 집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바꿔야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당연해진 탓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들은 잃기 전까지 그 무게를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봉투가 남겨졌습니다. 오복순 씨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서재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 오른쪽 구석, 늘 오복순 씨가 먼지를 닦던 그 자리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빠서 귀찮아서 별것 아니겠지 싶어서 저는 그 봉투를 석 달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당장 열었어야 했습니다. 그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복순 씨가 처음 해고 통보를 받던 그 오전, 저의 서재에서 벌어졌던 일부터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남동 저택 2층 서재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향나무 울타리 위로 참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서재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요. 오복순 씨는 이미 주방에 나와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뭔가 끓이는 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렸고 된장 냄새가 복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주방에서 그 소리가 들렸지요. 발소리도 없이 아침이 왔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 박지안이 서재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온 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실크 재질의 가운을 걸치고 머리는 단정히 빗어넘긴 그 모습이 마치 이 집 안주인이 원래부터 자신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복순 씨 말인데요. 지아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순간 공기가 가벼워졌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기로 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럽구나.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찬이랑도 이미 얘기했어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저도 있으니까요. 저택 관리는 제가 하면 돼요. 그날 저녁 아들 민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지안이도 신경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복순 씨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그 방에서 청소하고 책상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던 그분이 그날은 문 앞에서 조용히 들어와 제 맞은편에 섰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복순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퇴직 서류 한 장과 퇴직금 계산서가 들어 있었지요. 30년치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법적 최소 기준이었어요. 며느리 쪽 요구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 몸 생각하셔야지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오복순 씨는 서류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도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등이, 그 뒷모습이 묘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이틀 뒤 오복순 씨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 시간, 그분은 서재에 낡은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날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0년을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30년은 그 봉투 안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이재영은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건자재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25에 그 회사를 물려받아 35에 코스피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쉰이 되던 해에 골든스카이 그룹이라는 이름이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지요. 밖에서 보는 이재영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한남동 저택, 강남 한복판의 그룹 본사, 해외에 흩어진 계열사들, 그리고 명문대를 나와 회사에 입사한 아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재영 회장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내 한은주가 세상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초기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요. 저는 그때 회사 해외 진출을 가장 바쁘게 추진하던 시기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매달 출장이 있었고 이사회가 있었고 협상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아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 시절 아내 곁을 지킨 건 오복순 씨였습니다.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할 때, 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릴 때, 몸이 너무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서지 못할 때, 그 모든 날 오복순 씨가 있었습니다. 수건을 쥐어주고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고 등을 쓸어주고 약을 챙겨줬지요. 저는 나중에 그 이야기를 간호사한테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제일 힘드실 때 가정부 선생님이 밤새 옆에 계셨어요. 보호자보다 더 오래 계셨지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도 저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달려왔지만 아내는 제가 병원에 들어서기 1시간 전에 이미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실 의자에 오복순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말없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오복순 씨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민찬이 결혼한 건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박지아는 사립대 교수 집안 딸이었고 외모도 단정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았고 민찬이 좋아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지아는 저택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고 민찬은 회사에서 착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든스카이 그룹의 2세 경영이 순조롭게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저는 한동안 마음을 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주변이 평온해 보일 때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봐야 했는데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핏줄이니까, 가족이니까, 내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얕았는지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30년이 조용히 사라진 날의 풍경을 기억하려 합니다. 오복순 씨가 한남동 저택을 나서던 그 아침의 공기를, 쪽빛 하늘과 말없이 닫히던 대문과 멀어지던 그 낡은 보자기를, 이 집에서 그분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알게 된 건 정작 그 뿌리가 뽑히고 나서였습니다. 오복순 씨가 이 집에 마지막으로 머문 날 아침, 저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정부가 3명이나 바뀐 뒤에, 그리고 그 봉투를 열고 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떠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날 아침 오복순 씨는 제일 먼저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습니다. 냄비들이 크기 순으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분이 직접 정해놓은 자리였습니다. 하나씩 꺼내 맑은 행주로 안을 닫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특별히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거쳐두고 싶었던 거겠지요. 가스레인지 틈새도 닦았습니다. 면봉으로 가스 구멍 주변을 쑤시고 기름때가 밴 홈을 이쑤시개로 긁어냈습니다. 2시간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택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소파 옆 작은 화분, 창가 선반 위에 놓인 아내의 작은 도자기 인형, 복도 끝 수납장 안에 가지런히 개어 넣은 여분 수건들. 그것들 하나하나를 오복순 씨는 손으로 가볍게 짚으며 지나쳤다고 합니다. 뒤늦게 새벽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그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제일 길었던 곳은 2층 계단 중간에 걸린 사진 한 장 앞이었습니다. 아내 한은주와 제가 결혼 초기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지요. 오복순 씨는 그 사진 앞에서 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액자 아래쪽에 쌓인 먼지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가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 다음에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를 닦고 창문 유리를 닦고 책장 위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가져온 낡은 봉투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책상 위 오른쪽 구석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을 그 위에 잠깐 올려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봉투 위를 가볍게 두드리듯이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서재를 나왔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습니다. 보자기 하나에 전부 들어가는 양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짐은 하룻밤 만에 쌌습니다.
옷 몇 벌, 고무신, 작은 손거울, 기도서 한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시간은 새벽 6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찬과 지안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복순 씨는 신발장을 열고 자신의 고무신을 꺼냈습니다. 고무신을 신기 전에 신발장 안쪽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서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현관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에 그분이 왜 그랬는지 저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CCTV 영상을 보고 난 뒤에야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대문 앞에서가 아니라 현관 안쪽에서 이 집을 향해 하는 작별이었습니다. 30년의 삶이 담긴 집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오복순 씨가 대문을 나선 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재 책상 위 낡은 봉투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오복순 씨가 떠나고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지안이 추천한 가사 도우미 회사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밝았습니다. 첫날은 열심히 했습니다. 두 번째 날도 꽤 잘하는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반찬을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반찬통이 전날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어색했습니다. 반찬통 뚜껑이 없는 것도 있었고 채소 하나가 냉장고 안에서 반쯤 시들어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였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도우미가 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지안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이 집 살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2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그만뒀습니다. 집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회장님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도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오복순 씨만 아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어느 냄비에 어떤 국을 끓이는지, 창문은 오전 몇 시에 열어야 햇빛이 가장 잘 드는지, 서재 책상은 이틀에 한 번 닦되 향나무 오일을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오복순 씨의 몸속에 30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글로 쓰인 매뉴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건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혈압약을 깜빡 잊는 날이 생겼습니다. 오복순 씨가 있을 때는 아침 식탁 위에 약이 늘 나와 있었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이제는 스스로 챙겨야 했는데 바쁜 아침엔 그냥 지나치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지아는 요리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고 민차는 대부분 저녁을 회사나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한 끼를 대충 때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저는 무심코 서재로 들어갔다가 책상 위 구석에 있는 누런 봉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복순 씨가 두고 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잊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는 회사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찬이 맡고 있던 계열사 실적이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내부 감사를 요청한 참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었지만 오래 사업을 해온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것인지, 저는 그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서재 봉투는 그날도 열리지 않은 채 책상 위 오른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가 걸렸습니다. 중간에 한번 중간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이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았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류를 저한테 밀기 전에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열사 하나의 자금 흐름이 이상했습니다. 허위 외주 계약서가 몇 건 있었고 그 대금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계좌의 최종 수신인을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흘 뒤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민찬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글자가 보였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 직함을 달고 있던 아들이 적게 잡아도 30억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고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박지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무팀에서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택 관련 서류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지한이 저택명의 이전을 위한 법무 준비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태였고요. 민찬의 몰래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비서도 민찬 쪽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크고 작은 판단을 내릴 때마다 조용히 옆에 있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등지고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텅 빈 저택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집은 어두운 것 같았습니다. 소파 위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향나무 울타리에 걸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지 창틀이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침마다 오복순 씨가 이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창틀 가장자리에 먼지를 닦고 커튼을 반쯤 걷어 햇볕을 들였습니다. 그 손길이 없어진 뒤로 거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입 밖으로 나온 건지 속으로만 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65 나이에 이렇게 앉아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 며느리의 계략, 비어버린 거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녁. 아내 한은주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은 결국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서재에 들어간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다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작은 스탠드를 켰더니 따뜻한 빛이 책상 위를 천천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책상 오른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아서인지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봉투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먼저 나온 것은 낡은 고무줄로 묶인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30개였습니다. 봉투마다 앞면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매년 한 통씩 30년치 편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제일 처음 것 1994년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얇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는데 서툴고 삐뚤했습니다. 띄어쓰기도 맞지 않는 곳이 있었고요. 회장님, 오늘은 사모님이 많이 우셨습니다. 왜 우시는지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괜찮으실 때 한번 옆에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올림. 날짜는 12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 붙들고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이면 아내가 두 번째 수술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 달에 싱가포르에서 합작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복순 씨는 아내 곁에서 그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오늘 민찬이 사진을 오래 보셨습니다. 민찬이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요. 보시다가 그 사진을 제게 주시면서 잘 간직해 달라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민찬의 교복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봉투를 계속 열었습니다. 2008년, 2012년, 2015년, 편지마다 아내하는 주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날의 기록, 작은 기쁨의 기록, 그리고 한결같이 이재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언제 오시냐고 오늘도 물어보셨습니다. 회장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뒀습니다. 냉장고 두 번째 칸에요. 사모님이 오늘은 많이 드셨습니다. 회장님 생각이 나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의 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날들을, 제가 있었어야 했던 자리들을 오복순 씨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들 가장 안쪽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빛바랜 초록색 통장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오복순 씨의 월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내역들 날짜, 금액, 그리고 비고란의 짧은 메모들. 사모님 항암 약값, 사모님 입원 추가 병실 비용, 사모님 물리치료 비용, 아내의 치료비가 부족했던 날들, 오복순 씨의 월급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열었습니다. 2024년이었습니다.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서요. 잘 사세요. 사모님이 부탁하신 것 다 했습니다. 복순올림.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50이 넘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65이 되어서야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복순 씨는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 전부 써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복순 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없는 번호였습니다. 예전에 등록되어 있던 번호였는데 이미 해지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오복순 씨에 대한 인사 파일을 가져오게 했지요. 파일 안에는 20년도 더 된 이력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 연락처란에 적힌 것은
전라도 고창의 주소 하나였습니다. 이 주소 아직 유효한지 알아봐 주게. 반나절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소에는 현재 오복순 씨의 조카 내외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복순 씨 본인의 주소는 고창 읍내 시장 골목 안 어딘가라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조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읍내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차 키를 들고 나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연락하는 대신 혼자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방 하나 없이 코트 하나만 걸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 본 게 매표소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줄을 서는 걸 보고 그 줄 뒤에 섰습니다. 고창 가는 버스표를 한 장 샀습니다. 버스는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옆자리엔 할머니 한 분이 보자기 꾸러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고속도로가 시작되자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갈색이 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을이 지나가고 작은 저수지가 보였다가 사라지고 다시 들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저는 그 봉투 안에 있던 편지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내 한은주가 울던 날들을 오복순 씨가 기록해뒀습니다. 저는 그날 어디 있었을까요? 편지 날짜를 기억해서 하나씩 대입해봤습니다. 1994년 12월 싱가포르, 2001년 일본 출장, 2008년 인도네시아, 2012년 독일. 아내의 힘든 날들과 제 출장 스케줄이 이렇게 겹쳐 있었습니다. 고창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이른 오후였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한층 더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흙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낮은 지붕들, 천천히 지나가는 트럭 한 대. 읍내 시장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쯤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달랐습니다. 잘 익은 김치 냄새, 생선 굽는 냄새, 참기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가게들이 이어졌고 할머니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간판에 복순이네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고 소박했습니다. 안에서 뭔가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미닫이 문이었는데 열리면서 작은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딸랑. 가게 안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 의자가 6개. 벽에는 메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오뎅, 된장찌개.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복순 씨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셨어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마치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복순 씨는 주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뚝배기 하나를 2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드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뜨겁지 않고 딱 맞게 따뜻했습니다. 두부가 부드럽게 풀어졌고 된장 향이 목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그 한 숟가락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이 막 시작되던 시절 저녁 식탁에서 먹던 그 된장찌개 맛이었습니다. 봉투여셨군요. 오복순 씨가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낮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말을 아껴뒀는데도 막상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들이요.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30년치 편지들을. 왜 그걸 지금까지 두신 겁니까? 오복순 씨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드리려고요. 때가 됐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님이 찾아오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가게에 있었습니다. 저녁 손님이 몇 명 왔다가 갔고 오복순 씨는 그 사이사이 앞치마 두르고 주방을 오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찬의 일, 지안의 일, 저택에서 홀로 앉아있던 밤의 이야기들을. 오복순 씨는 중간에 말을 끊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잠깐 찻잔을 채워주거나 가끔 짧게 대꾸하거나.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게 어려운 거지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오복순 씨는 뒷방을 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이 하나 있었고 창문으로 시장 골목의 불빛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누웠습니다. 고된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30년 있었잖아요. 아까 오복순 씨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30년 동안 제가 듣지 못했던 가장 긴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장 골목에서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채소 다듬는 소리, 셔터 올라가는 소리, 트럭 엔진 소리. 그 소리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저는 한참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오복순 씨가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국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복순 씨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을 뜨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오복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쓰셨지요. 사모님이 부탁하신 것 다 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오복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분했지만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병실에서요. 회장님은 그날 오전에 오셔서 오후에 회의가 있다고 나가셨을 때였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저 사람 혼자 두지 마세요. 사람이 좋은데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회장님이 사람을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믿는 법을 모른다고요.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본인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곁에 있어 달라고. 나한테 그 부탁을 하셨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있었던 사람이어서요. 그날 병실에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김이 천천히 피어올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내 하는 주의 부탁 한마디에서, 죽기 사흘 전 손을 잡고 건넨 그 말 한마디에서, 통장은요. 저는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치료비가 모자랄 때 복순 씨 월급을 쓰신 겁니까? 오복순 씨는 잠깐 손끝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땐 형편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보험이 안 되는 약값이 많았고 입원이 길어지면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회장님이 잘 챙기지 못하셨을 때요. 왜 말을 안 하셨습니까? 말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냥 하면 됐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돈을 써가면서 월급을 쪼개가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됐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들었던 고개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국그릇 위로.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먼저 떨렸습니다. 오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컵을 가져와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물 한 컵이 30년 동안 그분이 해온 일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없이 놓아두는 것.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도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시장 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아이들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한남동 저택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은 변함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간판들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민찬이 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하게. 법무팀장이 멈췄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내가 고발인이 돼야 제대로 처리가 됩니다. 수사 의뢰서가 만들어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횡령 증거, 허위 계약서, 계좌네요. 서류들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습니다. 변호사가 3번이나 재고를 권했습니다. 저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지한 쪽은 따로 처리했습니다. 저택명의 이전 시도에 관한 공증 서류와 법무 계약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민찬이 구속 수사에 들어가자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데는 2달이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 없는 이혼이었습니다. 박지한이 저택을 나가던 날 저는 2층 서재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캐리어 2개를 끌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택 처분은 일주일 뒤에 결정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내놓기 전에 저는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거실, 주방, 아내의 방, 민찬이 어릴 때 쓰던 방, 그리고 서재. 각 공간마다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이 집 벽 안에 두고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 곳만 그대로 뒀습니다. 주방 옆 복도 끝, 오복순 씨가 30년 동안 사용하던 작은 뒷방이었습니다. 4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 소박한 옷장, 창문 아래 작은 책상. 그 방만큼은 부동산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매각 조건의 한 가지를 달았습니다. 이 방은 손대지 않는 조건으로만 매각합니다. 부동산 측에서 이상하게 봤겠지만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으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복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며칠 후 오복순 씨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올라오는 그분을 저는 남산 아래 작은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계획서입니다. 오복순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 복지재단.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들, 고아 출신 아이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오복순 씨가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왜 제 이름입니까? 복순 씨가 30년 동안 해온 일을 이제 이름을 달아서 하는 겁니다. 오복순 씨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남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는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저는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국물이나 끓이면 안 되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이사장 하는 방식이에요. 이사장은 무슨... 오복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공부도 못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복순 씨가 가진 마음이면 됩니다. 그분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재단 설립에는 3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저택을 정리하고 나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것도, 이웃과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도요. 하지만 그 낯설미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고창 읍내에 냈습니다. 오복순 씨 분식집에서 2골목 떨어진 곳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이사장이고 저는 후원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무는 작은 사무국을 꾸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던 날 저는 고창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를 마치고 오복순 씨와 둘이 분식집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가 잘 익어 있었고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요? 오복순 씨가 밥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잠깐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접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아직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랑 화가 나는 마음이 같이 있어서요. 오복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요. 시장 골목 어귀에서 저녁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집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좌판을 접는 소리, 빈 박스 싸는 소리, 서로 잘 가라고 인사하는 목소리. 복순 씨,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까지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복순 씨는 밥을 먹으면서 대꾸했습니다. 했잖아요. 언제요? 지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만들려는 것도 아닌 그냥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복순 씨도 조금 웃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가 펴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번엔 오복순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침묵이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단 첫 번째 장학금은 12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장 상인 자녀 6명, 고아원 출신 아이들 3명,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3명이었습니다. 수여식은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열렸습니다. 천막을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줄 세우고 오복순 씨가 아침부터 끓인 된장국과 떡볶이가 상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수여서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봄이 왔습니다. 고창 시장 골목에도 봄이 왔습니다. 처마 끝에 제비 한 쌍이 집을 짓기 시작했고 골목 끝 화분에서 이름 모를 꽃이 노랗게 피어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에 출근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에 2번은 고창에 내려옵니다. 강남 아파트와 고창을 오가는 생활이 이상하게도 잘 맞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액자 앞에 서는 겁니다. 오복순 씨가 준 낡은 봉투와 30년치 편지들, 그리고 잔액 0원짜리 통장이 유리 액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하셨냐고 했더니 오복순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색하게 왜 걸어요? 그러면서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조용히 묵념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우편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낯익었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찬이었습니다. 교도소 편지지였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라는 말로 시작되는, 매일 밤 후회한다는 말, 아버지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야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알았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고 썼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한참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복순 씨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지 그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면 되잖아요.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하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지요. 일주일 뒤 저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 신청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민찬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칸막이 너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편지 받았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냐? 민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칸막이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민찬이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맞닿았습니다. 용서는 못한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도 안 한다. 내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지켜볼 거야. 민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잘했어요. 오복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재단 두 번째 수여식이 열린 건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천막을 더 크게 쳤습니다. 지원자가 더 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복순 씨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줬습니다. 저도 옆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고 지나가던 시장 어른 한 분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니야? 다른 분이 대답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회장님 아닌가 몰라. 첫 번째 어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저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냥 국자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회장님이 이 모습이었으면 해고 못했을 텐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남 아파트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써보는 일기였습니다. 손글씨로 65을 살아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다. 함께 늙어갈 한 사람. 그 사람이 말없이 내미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다. 나는 65살에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그 불빛들이 차갑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곁에 30년을 묵묵히 있어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어떤 재산보다도 진짜인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